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문논술 수업하고 있는 김영택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인문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앙대의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동일한 논술 선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수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략적으로 전체 수시와 정시 모두 합쳐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수시 안에서는 한 20% 조금 안 되는 비율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세계 영역 등급합 6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요. 국수 영탐 이렇게 해서 세계 영역 3합 6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죠. 영어는 2등급도 1등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3합 7인데 중앙대는 영어가 2등급이면 3합 6이 되는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최저의 폭을 살짝은 넓혀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3합 6이라고 하면 실제로 논술에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최저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를 충족할 수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중앙대는 쓰라고 이 친구들에게 안내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최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논술 전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2024학년에서 73대 1입니다. 엄청 높죠. 73대 1이니까 다른 전형과 다른 전형 10몇 대 1이잖아요. 엄청 상대적으로 논술은 5배 정도 높으니까 엄청 높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5배, 6배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실질 경쟁률 보시면 17.8대 1입니다. 다른 전형이랑 똑같아져요. 근데 이거는 국어 국문학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진짜 높은 과도 지금 이제 정치국제학과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21대 1입니다. 여기 24대, 26대 1, 27대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보시면 엄청 높은 학교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실질 경쟁률은 엄청 떨어집니다. 최저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저 조건을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논술 전형은 융합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취업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적극적으로 중앙대를 준비하자.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게 될 텐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국수, 영사, 과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난 내신이 안 좋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반영고과 상위 5개 과목의 석차 등급을 이제 가지고 이제 내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내신이 20%고 비교과가 10%잖아요. 출결만 반영하는 건데 내신을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은 전 과목에서 4.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5등급까지는 괜찮아요. 5등급까지는 이제 논술을 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등급 때 되는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논술을 지원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6등급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교과 성적이 그러면 중앙대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최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가 이제 제공해주는 자료 안에서는 인문사회와 경영경제를 구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문사회와 경영경제는 1, 2번은 똑같아요. 3번 문제만 다르거든요. 경영경제에서는 3번에 수리논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어논술은 공통적으로 1번, 2번은 같지만 3번 문제에서 인문논술, 언어논술을 물어보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과 수리논술을 물어보는 경영경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영경제대학 안에 여러분들 경영학과 경제학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과를 꼭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하셨으면 그 학과가 어느 대학에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경영경제대학에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 이렇게 3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중앙대의 작년 2025학년도 이제 인문사회에 해당되는 1, 2, 3번 문제를 가지고 특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아까 2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글자 수가 550에서 570, 550에서 570, 330에서 350자. 상대적으로 엄청 적은 편입니다. 이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진짜로 글자 수가 적은 거거든요. 서강대만 하더라도 서강대는 100분 동안 논술 문제를 보는데 800에서 1000자를 2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친구들이 2000자를 써요. 100분 동안.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500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 엄격하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글자 수 안에서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문항들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문제 3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제시문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2에서는 라가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걸쳐 있기도 하고 아예 분리되는 어떤 이제 제시문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를 다 같이 한 번에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논제도 특징이 있지만 이건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시문이 엄청 특이합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엄청 이제 괴상한 제시문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제시문이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중앙대는 문학 작품을 엄청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제시문 가부터 라까지를 가지고 1번 문제를 푸는데 작년 기출 문제 가부터 라까지 전부 다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논제가 요구했던 건 이유와 결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이유와 결과를 중심으로 의미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대에서 예전에 학교 자료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의 사고력, 지적 능력은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학작품을 주고 이 문학작품의 의미를 파악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개념화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학생이 갖고 있느냐, 이게 중앙대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문 가만 넣어놨지만 제시문 가나다라가 모두 이제 문학작품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시문 아 같은 경우는 이제 논제 2번에서 뒤에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에 해당되는 제시문도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다 읽고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특징만 잡아드리고 싶고요. 자,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의 가장 큰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탁하는 상황이 있고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등장의미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탁이 있고 그 부탁을 왜 들어주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수락한 인물에게 발생한 결과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어진 문학작품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중요한 학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은 중앙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질문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논술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논술은 서론본론 결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논술은 서론본론 결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글을 쓸 때는 서론본론 결론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대입 논술에서는 서론본론 결론을 구성해서 쓰는 글쓰기라기보다는 주어진 논제가 요구한 바에 집중해서 쓰는 글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본론 결론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론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은 어떻게 쓰는 거지, 본론은 어떻게 쓰는 거지, 결론은 어떻게 쓰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학교 답안을 분석해 보시면 대략적인 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린다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략적인 팁을 드리자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제가 요구한 것을 본론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을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유와 결과로 본론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럼 서론은 뭐냐? 본론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지를 보여주는 글쓰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주는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550에서 570자가 주어졌거든요. 요거는 총 11문장 정도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11문장은 빽빽하게 우리 중앙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빽빽하게 이 11문장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알고 내셨어요. 계획해놓고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문장에 빽빽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적 요소를 문장별로 정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전략적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글에 빽빽하게 넣는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앙대 논술의 특징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라를 토대로 관리소장의 태도를 비판해라. 그러면 라를 언급해주면서 관리소장의 태도가 무엇이고 비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합한 부당함을 느끼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소장의 역할을 논술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하는 조건을 종종 물어봅니다.
이거는 개별 제시문을 각각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두 제시문들 사이에 연관성을 따져보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통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없었던 표현은 지금 공통점 차이점을 쓰라고 했는데, 공통점 차이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의 공통점, 지원 방식의 차이점, 이렇게 논의할 대상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이해해서 각각의 내용을 대비되도록 쓰는 것이 차이점, 교집합을 쓰는 것이 공통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특이한 부분은 제시문 차를 활용하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자료들을 통해 분석적으로 이 방법을 이 요구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방법을 꼭 찾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은 논제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대가 지금의 패턴의 문제를 유지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그 속에서 논지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구나,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반복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 자료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학교가 교수님들이 학교 측에서 엄청 저는 애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앙대 논술을 준비를 할 때 학교 자료를 열심히 보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해했다라고 해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읽어보고 할 줄 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실제로 엄청 다르게 쓰거든요. 그 간격을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선생님을 만나기 어렵다면 친구들하고더라도 각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료만 읽고 난 이해했어 라고 해서 시험장을 가시면 낭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이루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인원 수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대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합격증처럼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다음 주에 일반적으로 논술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월화수목 금을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을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미리 조금 중앙대에서 필요로 하는 제시문 분석이라든지 논제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육모를 보고 최저를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중앙대 논술을 그때부터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학교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앙대 논술이 조금 더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잘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